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탈당 사태 이후에 이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시간으로는 처음 모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죠? 예. 집에 불은 다 끄셨어요? 네, 뭐 일단 불은 꺼졌는데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죠. 불이 나서 홀라당 탔어요? 예, 뭐 거의 기둥만 남고 다 탔는데요. 그래서 새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광주 5.18 시민군 사령관, 5.18 사형수, 또 15대 국회의원도 했죠. 김종배 전 의원이 입당을 해줬고, 그다음에 광주의 작은 신문이지만 지역에 일간지, 주간지를 하는 언론인 한 분이 저희 대변인을 맡아주기 위해 입당했습니다. 네. 몇 명이 탈당을 했고 지금 몇 명 남아 있죠? 현역 의원 16명 가운데 지금 5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적은 이제 당적은 4명이고 박주현 최고위원은 호적이 바른미래당으로 돼 있죠. 소속이죠. 그러나 우리 당의 대변인이자 최고위원으로 맹활약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까지 포함된 현역 의원은 5명이네요. 그렇죠. 이 회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당은 이제 위에서 명망가, 뭐 제2의 안철수를 찾는다, 뭐 제3의. 근데 그 방식은 그 역시 구태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패한 방식이고, 그래서 약자 동맹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약자 동맹.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숫자는 많은데 다수결이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정치적 힘을 갖는 게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정치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이 전혀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청년층도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인데 700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겠냐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파동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본 층이면서 이 과정에서 또 탄압도 받고 그러면서 조직화를 이룩했어요. 그 연장에서 이제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는데 이분들과도 협력 관계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총선에서 이제 다자구도가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호남 지역 권역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에 오셨을 텐데 기존에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전략이었죠. 그랬었는데 민주평화당 탈당에 나가신 분들은 이제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새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호남 권역을 놓고 봐도 최소 3파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 이유가 제3지대에 가서 뭐 크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나갔는데 사실 밖에 제3지대 의원이 없잖아요.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쪽 그분들이 의원들이 나올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나오길 기다리는 거겠죠, 이분들은. 네, 지금 같이 나간 분들 중에도 같이 안 하겠다고 뭐 하는 분도 있고, 또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도 거기랑은 뭐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사실 지금 나갔지만 막연한 상태인데, 그러면 나간 사람들이 당 만들면 코미디가 되는 거지요. 16명 있는데 쪼개서 10명이 나가가지고 10명이 당을 만든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코미디가 됐건 뭐가 됐건 그분들은 또 새로 또 입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쪽에. 그렇게 되면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뭐 금방 뭐가 움직임을 가졌을 텐데, 뭐 사람들이 이제 안 모이니까 지금 뭐 주춤거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예. 새로 민주평화당에 오늘도 몇 분 입당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식으로 새 집을 짓자 하는 동력은 좀 살아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한, 그러니까 약자 동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또 그것은 창당 이후에 줄곧 걸어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오늘 제가 지금 시청에서 오는 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문회 있었죠. 특조위에서 어제 오늘 있었는데요. 국가의 독극물 관리에 실패해서 애꿎은 무고한 시민들이 참사를 당한 건데 어느 정당도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배수 의원이 주도하는 갑질근절 대책위가 쭉 그분들과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입당운동이라도 해주겠다고 지금 안타까워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 답답하고 호소할 데 없는 분들의
의지가 되고자 하는 게 민주평화당이고 그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그동안에 주로 그분들 대변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노동 그러겠다고 했고 또. 근데 이제 또 소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 각처에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고 또 하려고 합니다. 조금 좀 거슬러 가고 큰 틀에서 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이해찬 대표 이 세 대표가 이제 되실 때 올드보이들의 귀한 뭐 이랬던 그 떠들썩했던 정치 기사를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두 분 다 힘들어졌어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 글쎄 좀 제가 늘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좀 저희가 이제 삼김 시대, 삼김 정치를 비판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선이 굵은 정치를 하지 못한다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선이 굵은 정치를 못하는 게 우리 정 대표를 포함해서 손학규 대표 뭐 이런 분들 대표를 맡으신 분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치 아닙니다. 전반의 분위기가 정치 전반에 있어서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요구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의 첫 출발은 정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정치를 바꾸는 건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혁입니다. 헌법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한 국가 지도자의 말을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 민주평화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옷자도 언론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민주평화당은 그것만으로도 존재 이유는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해서 이해찬이든 손학규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선이 큰 굵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각 당이 뭐 어려워지고 하는 것은 국민과 상관없는 얘기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뭔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첫 단추는 정치를 확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선거법 부분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정개특위에 왔고 활동 시한은 이달 말까지고 일단 소위에서 전체 회의로 넘기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 하자고 했고 안건조정위를 열어가지고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네요. 지금 이제 정개특위 전체 회의로 넘어갔고요. 내일 회의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어차피 뭐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뚜렷해요. 이건 막겠다, 지연시키겠다라는 거니까 8월 30일로 정개특위는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시한이 내일하고 모레인데 일단은 처리해 놓고 그리고 열려 있는 거죠, 협상은. 그럼 이제 법사위로 가 있는 거고. 법사위로 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뭐 경기 규칙을 정하는 거는 참여자들이 다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죠. 그래서 또 이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 원안대로는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민주평화당이 쪼개지기 전에도 내부 구성원들 중에는 이거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일단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안에 이제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른바 디테일에 이제 속하는 문제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또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바른미래당까지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한두 달 더 연장하자. 패스트트랙에 의해도 상임위에서 아직도 한두 달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마지막 본회의 처리 시한이 내년 1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월 총선은 사실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요 오늘 현재까지 이제 두 달 뒤면은 반환점 도는데요. 반환점 도는 자칭 촛불 정부가 오늘 현재까지 검찰개혁 못했잖아요. 검찰개혁,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어떤 것 하나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이명박 체제 박근혜 제도 하에 연장하에 있는데 이런 촛불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정개특위에서 그것 하나도 의결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닌다? 전 여당 명함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를 바꿔내야 내년 총선에서 그나마 정치를 좀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다당제가 제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무슨 뭐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등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국민들이 신물내하는 것이 싸움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의 본질이 권력 쟁투잖아요. 권력 쟁투를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을 경쟁하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본질로 하는 양당제를, 난장판 양당제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다당제로 이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게 보편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내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현안까지 좀 짚어봤고, 사실 제일 뜨끈뜨끈한 거는 지금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가 뭐 한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논란을 넘어서서 이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또 그 행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 이해찬 대표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전국 전체가 일종의 조국 정국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해찬 대표의 비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게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 압수수색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피의자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빼놓고 뭐 가족들 뭐 다 압수수색을 뭐 무려 30군데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잖아요. 인사권자잖아요. 그럼 사실상 법률적으로 좁게 이제 두 가지 있겠죠. 형식 논리로 봐서 아직 조국 후보자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형식 논리로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식으로는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란 말이죠. 그럼 인사권자로서 저는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는 상식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아닌가를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지는 대통령이 될 거냐, 형식과 논리와 법률을 들이대면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될 거냐 하는 그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에게 지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에게 져라, 국민의 요구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향해 비판한 건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검찰이 언론 기관에는 내용을 슬슬 알리면서 청와대에도 법무부에도 사전 통보 전혀 없이 거대한 작전하듯이 31곳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고 바로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조국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압수수색한 자료를 언론에 벌써 기사화가 되고 있는 일종의 피의사실 유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주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드러나는 거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 점은 동의해요. 그런데요. 교묘한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원 벚꽃집 사건 아시잖아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대선 모의한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엎어치기 했죠? 야, 어떤 놈이 도청했어. 가지치기로 곁가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곁가지입니다. 그 논리는요. 이제 본질은 뭐냐? 결국은 법무장관이든 뭐든 법 앞에 평등. 그다음에 임명장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벗어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대강이죠. 큰 줄거리죠. 근데 뭐 언론, 이 법무부와 청와대와 협의를 했니 안 했니 그 말도 구태고요.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와 청와대와는 협의 안 하고 언론기관은 와 있어. 그건 뭐 지적은 맞아요. 맞는데 초원복국집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질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나저나 우리 정 대표 그 언론사 기자 정치부 기자부터 시작하면 지금 평생이 정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가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본인의 어떤 속 시원한 해석을 한번 들려봐 주세요. 지금 조국 후보랑 청와대의 행동이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감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연관 속에서 대통령이 된 거고 예. 핵심은 이제 또 검찰 개혁을 자신의 저서 운명의 한 챕터에 하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민정수석을 했던 것이고 어떤 공과를 떠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단 하나도 털끝 하나도 제도 개혁을 못했다. 근데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검찰 개혁의 수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대통령 권력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40몇 %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어쨌든 국민의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드러나고 있는 몇몇 의혹이나 등등으로 봐서 이건 판단이 끝났다. 청문회까지 안 가봐도. 저는 청문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이 뭘 밝혀내겠습니까? 그 뭐 하나의 그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지요. 거기에 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냥 말의 공방이지요. 그런데 전 두 가지 점 아까 검찰 압수수색 이전과 이후가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하고 조국 후보자가 임명될 때 저도 그랬어요. 산호맥 문제 가지고 뭐 또 이 색깔 시비가 되겠고 그걸 되게 뭐 핵심으로 황교안 봤잖아요. 대표가 또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게 핵심일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그 임명을 하면서 이제 그 변곡점이 뭐 꺾어지는 지점이 그 자녀 딸 학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자동 봉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생들은 다 합니다. 자동 봉진. 무슨 말이에요? 학생 종합생활기록부 학종. 학종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자동 봉진인데요. 자율적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 진로 체험 활동. 그래서 가령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하면 그게 진로 탐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인터뷰하기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정치인을 포함해서 경제인, 고급 관료 뭐 등등 기득권층 자녀들이 이 자동봉진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지만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숫자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경로를 택한 건데 그런 경로로 들어간 학생 숫자가 4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4만 7천 명 10년 동안에.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몇 년 전에 수시 그러니까 학종 자동봉진으로 들어간 학생이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3분의 2 65%를 차지합니다. 65%. 그리고 근데 이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이 전체 학생 숫자의 4.5%예요. 근데 나머지 95.5%의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95.5%인데 숫자로 이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자동봉진으로 들어간 거기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요. 3분의 1.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80%를 뽑아버립니다. 정시는 20%밖에 안 뽑는데 이 20%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이 특목고 자사고가 적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사회의 제도가 우선 약자에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층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하라는 게 촛불 정부의 말하자면 위임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개혁의 본진 장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분노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용인하고 있는 이 정부, 이 정부도 똑같네, 이명박 박근혜랑 똑같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정권 핵심부가 모를까요?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감이 했어야 돼. 김상곤 장관이 그때 뭐 이게 학종이냐 뭐 수시냐 정시냐 할 때 어정쩡하고 봉합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왜 못했냐? 청와대나 당이 그 김상곤 교육감은 충분히 알죠, 이 문제의 본질을.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청와대나 여당도 다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여당이에요. 기득권 정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말로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 외치지만 조국 후보자 알아까 보니까 기득권이잖아요. 이분이 기득권 아닙니까? 청와대 여당의 핵심도 다 기득권 세력이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개혁을 못한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도 똑같은 부동산과 교육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버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내적으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이 정부 여당도 기득권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신발끈을 다시 매는 게 저는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득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혁하라고 하니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죠.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만일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다시 되풀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건 막아야지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공하는 건 뭐 성공하느냐? 뭐에 성공해야 되냐? 개혁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에 성공해서 힘없는 약대 집단들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케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전국 자체의 흐름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상징이 조국 후보자를 뭐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해야 지금 정 대표의 말을 듣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깨끗이 국민 앞에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을 설득하고 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청문회를 해보자, 구차한 얘기죠. 저는 이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주권자잖아요. 주권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주권자 말에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구 세력의 선동이고 뭐 이런저런 그건 좀 구차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직 국민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외침은요? 그럴까요? 제가 듣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알겠습니다. 국민이 화가 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